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와 아내, 자녀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굳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구속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피의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고개는 톡 숙였습니다.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하나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살해한 자녀들은 10대와 20대 두 딸이었습니다. 해마다 부모에게 살해된 자녀의 수는 이렇게 늘고 있지만 부모를 살해했을 경우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되지 않고 있죠. 똑같이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꼭 살해하셔야 했나요? 수면제 언제 샀습니까? 피해자들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세 분과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요, 평소간에 이들은 가정 간의 불화는 없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대 가장, 이 사람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지금 뭐로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이 50대 가장이 살해한 대상은 80대 부모, 그리고 50대 아내, 그리고 10대와 20대 자녀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요, 이 가족 간의 불화나 어떤 갈등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 50대 가장에게 어떤 그 채무 문제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50대 가장이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빚을 졌고요. 그리고 또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이 채무 부담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부담을 내가 모두 떠안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채무 변제도 힘들 거를 걱정을 해서 예. 살인에 이르게 됐다.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살해 전에 이 가족에게,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광주에서요,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수십억 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온 상태라고 하는데 일단요, 이경민 변호사님, 광주에서 무슨 사업을 했길래 그렇게 된 걸까요? 네, 광주에서 2022년부터 이제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하는 사업을 이제 분양하는 사업.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을 대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입주민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입주민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모으는 과정에서 이 입주민의 수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진행되었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도 이제 통과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지도 이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도 이제 자금이 이제 좀 딸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모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좀 미흡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자들이 이제는 뭐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돌려달라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합 측에서는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 이 그 50대 가장을 상대로 이 피해자들이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이제 민사 소송으로도 이제 돈을 반환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까지 제기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달에는 이 경찰에서 또 강제 수사에 또 착수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오고 뭔가 이제 목을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행동까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광주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분양 사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분양 사기로 수사 중인 상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동업자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막판에 허위 가장 광고로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려는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흘린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기 사건으로 연루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 가해자 본인이 직접 민간 임대 아파트를 그 간부로 일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간부로 일하다가 직접 내가 분양 대행사를 차리겠다, 시행 업무를 하겠다라고 민간 아파트를 이제 설립을 해서 관련된 투자자 모집을 본인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련된 경비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2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땅도 거의 매입했다, 남은 땅도 다 매입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도 가입했기 때문에 예.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라는 취지로 거짓 정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았던 것이 이제 거짓말로 속여서 분양대금을 난입받았다, 투자금을 받았다는 사기죄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동업자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 막판에 벌인 허위 가장 아파트 분양 마케팅이 이 사건의 화근이 된 것 같다. 동업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이게 아파트 분양 사업이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꽤 큽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지금 현재 뭐 약 200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액도 1인당 지금 계약금조로 이제 받았던 돈이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총 피해액을 좀 추산해 보니까 한 60억 정도 된다라고 60억 이요?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아까 이제 200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60명 정도가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돈을 돌려달라, 계약 해지를 하고 돈을 돌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런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제 추산이 된 거고, 예. 만약에 정말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의 액수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이 이 부분의 수사를 벌이고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럼 돌려달라고 하면 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됐나 봐요. 보통은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서 선 지출해야 될 대금들을 지출하는 바람에 자금이 소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분양회사 자체의 어떤 재산 상태가 열악하거나 자금에 동원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분양 대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예. 특히 사기죄로 입증이 돼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으로 그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집행재산, 자산이 뚜렷하게 없으면 피해자들이 이걸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피해자들도 이 돈에 대해서 생전에 돌려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 A씨도 대행사랑 우리 돈 반환해주자 이런 협의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예. 결국은 돈을 돌려주는 협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이 A씨가 사업이 안 풀려서 이미 살고 있던 아파트도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지 예. 내에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전세집을 옮겨서 이제 살았을 정도이고, 심지어는 두 딸 중에 한 명은 유학가 있었는데 예. 유학에서 돌아와라 이런 조치까지 한 걸로 봐서는 자금 사정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요, 이경민 변호사, 일각에서는 이렇게 빚을 지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살로 인해 가지고 이 처벌을 면해 보려는 시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채무가 지금 이제 쌓이는 게 이제 아마 눈으로 보였을 것이고, 예. 그래서 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당을 하기가 좀 벅차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분양 대행사를 또 하나 더 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뭔가 이제 떼주는 돈도 많아졌고, 그 피해 금액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 뭐 이제 충당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로 가다 보니까 예. 아마 본인도 이제 그런 게 좀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는 식으로 이렇게 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저희가 초반에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입니다. 계약자들로부터 구속을 당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 글쎄요, 이 다른 이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연자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민사적으로 본인이 수십억 대의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전가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극복해 나가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개인해상이나 파산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하다못해 가족들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을 하면 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으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의 어떤 희생과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리 법에서는 아빠가 가장이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족들한테 이렇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리 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사업을 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상속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조건이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이제 어쨌든 채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예, 것이고, 상속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그 재산도 상속을 받지 않고 채무도 상속을 받지 않겠다. 대신 이제 후순위 상속인들도 같이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법적인 틀 안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채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이 경찰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으면 뭐 빚이 정말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채를 썼는지도 여부도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개인 사채마저도 사실은 이제 상속 포기의 대상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상한 부분이 이렇다 보니까 이 범행이요, 준비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범죄 아니냐라는 해석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면제를 활용해서 가족들을 살해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발견됐을 당시에 그 각 방에 내 방에 누워 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이고 나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그런 정황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수면제를 어쨌든 그 살해 그 대상 그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대체 이 수면제를 어떻게 받았던 거냐. 그렇죠. 잘 네. 처방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예. 좀 확인을 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50대 가장이 이미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수면제를 처방받은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먹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여러 알을 이거를 처방을 해주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이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이 범행을 계획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기 때문에 준비한 정황이 보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런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 방법은 왜 찾지 않았느냐. 혹시 알았음에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냐. 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외경민 변호사님, 일가족 중에 부모님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일반 살인죄가 있고 이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또 직계존속 살해죄가 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살해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그 직계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예. 가중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행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제 직계존속 살해죄가 적용이 되고, 뭐 말씀해주신 아까 전에 이제 뭐 다량의 수면제를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발적인 살인보다는 계획범에 가까운 그런 정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범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양형 기준에서 이거를 불리한 양형자로 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중 처벌하는 요소로서 쓰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직계존속 살해죄까지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가족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도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직계 존속을 살해한 사람은 그냥 살해한 것보다 형이 높아요. 그런데 직계 비속, 자녀를 살해한 경우에는 손정혜 변호사, 그런 가중 처벌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가족이고 사실은 인적인 어떤 신뢰관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족에 대한 살인은 존속과 비속 동일하게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은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을 살해했을 땐 가중하지만 자식을 살해했을 때는 가중하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는 더 감경하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부모에 대한 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 굉장히 가중하거나 살해에 대해서 가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사상, 그러니까 효를 강조하고 부모에 대한 공격은 이제 폐륜 범죄로 간주하는데 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남아 있어서 마치 소유물인 것처럼 가장인 예. 내가 떠안고 간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릇된 인식이 더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존속과 마찬가지로 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법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부모보다 어린 자녀는 저항할 힘도 없잖아요. 그렇죠. 반항할 힘도 없고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된 선택권을 모조리 빼앗는다는 측면에서도 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법이 제정됐을 당시에 유교적인 문화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개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강승희 아나운서 통계를 보면 부모에 의해서 살해되는 아이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아이를 어떤 소유물로 여긴 게 아니냐, 좀 이런 인식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우선 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에는 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점점점 증가하더니 2023년에는 23건. 예. 네, 이렇게 지금 부모가 2배 이상 자녀를 늘었네요. 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가 이 정도 수치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2023년에 비속 그 사례가 모두 49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난해에는 전북 김제에서 그 생활고를 이유로 들면서 12살 아들을 살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청주에서는 일주일 된 영아가 또 그 부모에 의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숨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부모의 뭐 부담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들더라도 당연히 자녀를 어떤 살해하는 그런 행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강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좀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그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긴 했었습니다. 예. 21대 국회에서 이제 5번의 이제 이런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일단은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 22대 국회로 오면서 이제 폐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이제 논의가 이제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제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만약에 직계존속 살해죄로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는 그 법정형으로 가게 되면 장량강령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3년 6개월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3년 6개월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라 할 수 있는 그 범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직계비속 살인죄를 따로 규정을 해놓지 않고 지금대로 가게 되면 그냥 단순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그러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장량강령을 하면 2년 6개월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3년 이하일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계비속 살해죄가 지금 만약에 새로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 따지게 되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법정형 자체를 7년 이상으로 올려놔야만 그래야 이제 집행유예 가능성 안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뭐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조금 이런 법안이 좀 통과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없애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정일 변호사 이 가장이요 결국 구속되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고형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무기징역 이상을 피하기가 어렵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자꾸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가족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잇따르고 있거든요. 엄중한 경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배우 김수현 씨 관련 소식인데 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비를 미납했다는 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고통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 요청에 따라 오늘 유족분들과 성명 불상자분, 가세연 운영자분을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120억의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소송비를 못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곧바로 또 김수현 씨 측에서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우선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앞서 그 기자회견 장면도 보셨습니다만 그 고 김세론 씨 측 유족 그리고 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김수현 씨 측에서 이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때 당시에 제기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판에 필요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거를 다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120억 원대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공식적으로 알려진 소송 가액은 110억 원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확인을 했더니 120억 원 청구 소송 소장이 접수된 게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이 소오류 기반을 토대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120억 원대 기반으로 제출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수현 씨 측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미납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4월 10일자로 인지대와 송달료 모두 다 납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손정협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일단 이게 뭐고 김수현 씨 측에서는 왜 연장을 신청했을까요? 네,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피고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 명령이라는 게 나갑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내야 되고 그래서 일부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전부 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주소 보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피고들에게 소장을 보낼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데 예. 개인 인적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조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세론 측 유족과 이모라는 사람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예. 특정하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보정명령 연기 신청, 기한을 조금 더 달라는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 김수현 측 답입니다. 예.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이 소송 금액도 혼선인데 120억이다, 110억이다, 또 120억이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120억을 청구를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120억이 접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 또 접수된 건 또 110억이라고 했었고 근데 그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보정 명령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또 120억이 맞기 때문에 소가 네. 120억이 맞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또 인지대를 또 납부를 하라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김수현 씨 측에서 제출한 소장에서 뭐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뭐 110억이었다라고 했는데, 예. 근데 뒤에 이제 뭐 청구 원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뭐 계산을 해봤을 때는 뭐 120억이 맞았다라고 해서 정정을 하라고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지금 정확하게는 뭐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액면가 그대로 지금 보정을 하라라고 한 게 120억에 따른 인지대를 지금 보정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내용에 따르게 되면 120억에 해당하는 소송 가액으로서 소장을 접수를 한 거라 맞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사례가 별로 없는 일입니까? 그 뭐 사실 소가가 이렇게까지 이제 액수가 이제 큰 규모는 사실 뭐 흔치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뭐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소송 가액을 이렇게 이제 뭐 재판부에서도 이제 뭐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게 뭐 오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정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김수현 씨 측에 한해서 뭔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배경이 혹시 뭐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라든가 자금난이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배경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그전에도 뭐 여러 배우들이 어떤 이미지 타격을
있거나 하면 광고가 줄줄이 취소되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김수현 씨를 두고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광고가 지금 한 20여 개 정도가 중단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여기에 따르는 그 위약금 규모만 하더라도 한 200억 원이 넘어가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씨는 사실 자타공인 뭐 한류 스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이 스타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출연 중인 작품에서 뭐 하차 혹은 또 하차가 됐거나 그리고 계약 해지까지 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여기에 대한 손해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또 보도에 따르면요, 이 김수현 씨 회사가 그러니까 자신과 그 사촌 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청소 업체의 그 용역 계약까지 최근에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자금을 댈 만한 여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피해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 되는 건데 김수현 씨가 실제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었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소속사와 관련된 직원들이 고통 속에 있다. 경제적인 부분, 스타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소속사가 외부 투자 유치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혹시 모를 수십억 대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골드 메달리스트죠. 소속사가 예. 60억 가량의 피해액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외부의 어떤 전언도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김수현 씨가 워낙 다방면의 활동을 했고 계약되어 있는 광고라든가 이미 계약이 종료돼서 개봉만 바라보는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들도 많았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도 지급해야 되지만 이미 돈은 받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기간을 못 채워서 해지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대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속사가 감당해야 될 반환금, 위약금의 규모가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관련해서 회사에 잉여 자금이 있으면 모르되 잉여 자금이 예. 없으면 대출을 내거나 투자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따르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그런 뭐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전략 아니냐. 이 소송비 몇 천만 원을 김수현 씨 측에서 못 낼 리가 없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소송 비용에 대한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좀 약간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자금이 없어서 정말로 이제 그렇게 못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기보다는 예. 약간 이제 회사에도 어쨌든 뭐 이런 위약금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채권자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상태가 어렵다라는 걸 조금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뭐 소송 비용을 지금 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조금 추측을 해봤는데 예. 일단은 뭐 지금 뭐 김수현 씨 측에서도 이제 소송 비용을 전부 이제 납부를 했다라고 하니 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이제 소속사에서 정말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 의뢰 명예훼손이나 모욕,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또 퍼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악플러라고 되게 표현하는데 김수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지를 하겠다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수현 씨가 그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이 악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사실 정면 승부를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건지 여전히 이 악의적인 게시글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온라인에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이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글들로 인해서 대중들한테 좀 악의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고 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지금 김수현 씨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 사실들 올리는 거는 이거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좀 엄단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 언론, 국내 뭐 SNS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플랫폼에서도 어쨌든 좀 이런 여론들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뭐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도 예. 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뭐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되니까 일단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소문들이
연예인의 이미지에 이제 타격을 미치는 게 많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걸 이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지금 뭐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유족 측을 상대로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도 법적으로 어쨌든 이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소문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뭐 여론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법적인 틀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의혹을 좀 벗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대응을 했던 것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지금 더 이상 이제 폭로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악플러들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아마 좀 차후에 뭔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재생되는 거를 좀 막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좀 칼을 빼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글이나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죠.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에 김수현 씨 측 사례를 보면 손 변호사 이게 좀 여론이 엇갈려요. 일단은 분노한 네티즌들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진솔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 이제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스스로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좀 화가 난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정당한 분노이냐 아니면 지나친 인격 살인이다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 이렇게 분분한 실정입니다. 일단 댓글로는 이 고소해서 얻는 게 뭔가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면 되지 않는가 이런 댓글도 따르는 상황이고 이 사이버 레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우리가 선처 없이 처벌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지금 양갈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예. 과거에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택 사건들도 많이 본 만큼 아직 수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이런 의견 표명해도 그렇죠. 늦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 씨가 재판에 넘겨졌죠.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고 어제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 씨가 좀 고통을 호소했던 과거 영상 보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아직 회복은 잘 안 된 상태예요. 제가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실혼 관계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3번째 부인입니다. 반성한다고 얘기했나요? 왜냐하면 판결 선고 직전까지도 본인의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다면 2심부터는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힘들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선우은숙 씨 보셨는데 지난해부터 연예계는 물론이고 사회에서 좀 시끄러웠던 내용입니다. 먼저요, 강승기 아나운서. 어떤 혐의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재판에까지 가게 됐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배우 선우은숙 씨가 그 방송인 유영재 씨하고 2022년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22년에요. 네. 예. 그런데 1년 6개월 만인 작년 4월에 갑자기 파경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그런데 이혼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냐 좀 둘러봤더니 남편이었던 그 방송인 유영재 씨가 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친언니. 네, 가족을 강제추행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좀 살펴보면은 뭐 방 안에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속옷만 입고 집안에서 활보를 했다든가 좀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2023년 3월부터 이 5차례에 걸쳐서 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어제 2심에서 5년이 검찰에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22년 10월에 혼인 신고를 했고 추행이 있었던 시점은 다음해 3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친언니가
함께 살고 있었느냐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네, 좀 이 부분이 의아하다는 그런 여론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우은숙 씨가 방송 활동도 꾸준히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집안일, 가사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보니까 가사 도우미를 우리 고용해서 뭐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군요. 네, 친언니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근데 남편인 그 유영재 씨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걸 거부하고 그 친언니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언니가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함께 생활을 하면서 좀 믿을 수 없는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 처음에 선우은숙 씨가 이혼을 결심하려고 했을 때는 이 추행 사실 때문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혼하겠다라고 나섰을 때는 삼혼 아니냐,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친언니가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을 모르고도 이혼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잘해보자, 잘하겠다 이렇게 유영재 씨가 회유를 하니까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이혼 소송을 취해야 할까? 그 과정에서 친언니가 사실은 내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당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 1심 판결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언니가 이런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려져서 가족 간의 평화를 깨트릴까 말도 못하고 이것을 이제 정신적 고통만 받으면서 버텨냈다. 이런 취지의 판시가 있는 만큼 뒤늦게 이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생이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언니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손정혜 변호사 연예인 입장에서 선우은숙 씨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도 좋고 이 파장이나 논란을 생각하면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공개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연예계 생활을 은퇴할 각오로 이것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중대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 가족들도 조금 만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꼭 하셔야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우은숙 씨는 내가 이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모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다. 언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나는 은퇴할 각오가 되어 있고 나로 인해서 언니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 그리고 응징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 언니에 대한 어떤 피해를 꼭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본인의 어떤 연예계 생활의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중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에 있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내하고도 공개를 했다는 이 사정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요.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거든요.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경민 변호사님 이 녹취록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은 이 내용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도 근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도 나는 그런 의도로 했던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제 본인이 그게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 성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법적으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너무도 이제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본인의 의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불쾌감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걸 강제추행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했다면 이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인 증거까지 제출이 되니까 더욱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유영재 씨의 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예. 판단했을 가능성이 클 것 저는 같습니다. 그 말이 행위는 인정을 하는데 추행의 의도는 없다는 이런 말이 법적으로 이게 통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이론에서는 이제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장은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그런 행동이 있게 되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고의가 있었다라고 추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목적이 이제 보통 있으니까 행동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이제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결국 주장을 할 만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을 때 예. 보통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런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운숙 씨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까지 뭐 고민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 유영재 씨는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법정에 가서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2차 가해 논란도 있었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프레임이라는 건 마치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거나 자신에게 행하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어떤 잘못된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씌운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1심 재판부에서도 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고요. 이 실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횟수도 5차례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차례 실수로 했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적극적으로 나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1심에서는 부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선 변호사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상대방에서 부인을 하거나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진실은 하나인데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면 그 재판 과정에서 수사 재판에서 굉장히 심적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렇겠죠. 2차 가해에 시달리게 되고 혹여라도 내가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명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백하느냐 자백하지 않느냐는 피해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기본 양형에서 부인하냐 자백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무죄 주장을 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은 녹취가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객관적인 진실이 어디를 향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친언니 입장에서 허위 진술로 말하자면 내 동생의 남편이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허위 무고할 동기도 부존재한 사건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예.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심 과정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 더요. 1심에서 그래가지고 법정 구속이 되는데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안이 명확해서 항소심을 가더라도 유죄가 확실시 되는데 반성하지 않고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들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을 하고요.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일단 구속이 되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피해자의 회복 차원에서도 이 가해자가 반성하도록 어떻게 보면 적정한 응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강승희 아나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그 유튜브 녹취에서도 보셨지만요. 그때는 나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운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11월에 있었던 첫 공판에서는 나는 사실을 부인한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어제 공판에서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통스러워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서 많이 반성을 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뭐 사죄드린다. 뭐 이런 취지의 또 대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인 측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중대한 범죄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작해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실은 행위는 있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이경민 변호사 이거는 뭡니까? 구속을 시켜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법원이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예. 3심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그렇죠. 1심, 2심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2심까지가 이제 그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럼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고자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예. 합의가 되는 전제 조건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인정을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에서 절대 합의를 해줄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라도 피해자한테 합의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공소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피해자 측에서도 뭐 합의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 의견을 밝혀야만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뒤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의라고 집행유예를 나가려고 하는 취지에서는 지금 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는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겠는가 예.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정현 변호사 이런 전략을 가져오면은 2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은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감형받는데 가장 유효한 어떤 양형 사유긴 한데요. 예. 아직 피해자 측에서 용서를 하거나 합의를 한다라는 그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느냐 또는 반성하느냐 부인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횟수가 많고 특히 이 사건은 제명이 강제 추행이 아니라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입니다. 예. 친족 사이의 이런 추행이라는 건 가족 간에 정말 믿고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그 상대한테 어떤 피해를 야기한 거니까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크거든요. 재질이 더 무거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이 선운숙 씨 친언니도 공황장애라든가 각종의 충격으로 굉장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또 바로 대폭 강경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예. 항소심에서 선고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 이런 사례에서 그런 지적들 많이 합니다. 재판부 판사한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지적들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뭐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자가 처벌 불허의 의사를 밝혀야만 그게 이제 이 양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성문도 당연히 이제 뭐 제출을 하는 것도 맞지만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전제로서 아마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의사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 회복에 대한 더 이야기를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아마 이렇게 좀 재판부에서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판 과정도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번 경우에서도 강승희 아나운서 법정에서 유영재 씨가 좀 황당한 주장들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들어야 됩니다. 또. 네, 저도 이걸 듣고 좀 참 황당했거든요. 예. 이 무좀약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영재 씨가 그 무좀이 상당히 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가사 일을 또 도와줬던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좀 이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약을 또 직접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직접 예. 남대문까지 가서 이 무좀약을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유영재 씨가 아니 이걸 직접 본인이 발라야 되는데 또 본인이 또 직접 바르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약까지 직접 발라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두고 이 유영재 씨는
이걸 나를 챙겨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해준 거다. 아, 네, 예. 그때 그래서 약을 발라준 거다. 좀 이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선운숙 씨도 마찬가지고 친언니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충격을 받죠. 이야기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그런데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손정혜 변호사 혼인 취소 소송인데 이게 각하됐다, 뭐 진행되고 있다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선우은숙 씨가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전혼 관계, 사실혼 관계를 나한테 속였구나. 예. 알게 돼서 아예 혼인을 취소하겠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서 법적으로 남남인 상태에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니 재판부에서는 이 혼인을 취소시킬 이익이 없다라고 이제 소송을 각하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은숙 측에서는 단순 이혼하는 거랑 이렇게 혼인 취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으로 나에게 기본적인 것을 속여서 그 혼인한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에 어떤 확인이 이익이 있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니 나는 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그럼에도 소송을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각하를 했다는 거고요. 예. 다만 이런 쟁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완료했을 때는 이렇게 내 가족에게 추행을 한 사실은 모르고 이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위자료를 제때 또는 적정하게 지급받는 절차를 못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선우은숙 씨도 나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강제추행의 피해자 언니분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혹여 이 유영재 씨가 재산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판결을 받아도 받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 항소심 2심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한 겁니다. 좀 이경민 변호사 선고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반성하고 황당한 주장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항소심에서 전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정하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양형 사유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양형 사유로서 이제 합의가 된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징역 2년 6월이 이 원래 법정형이 이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량 강경을 해서 이제 징역 2년 6월 이상이 어떻게 보면 최저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가 안 된다면은 그냥 항소가 기각이 되고 이 2년 6개월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선우은숙 씨 좀 근황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본인의 가정을 둘러싼 이 불화로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컸을 예. 텐데, 근데 사실 뭐 악플이라든가 좀 이런 또 고통도 있어 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좀 그래도 어떤 심적으로 괜찮은지 좀 이런 근황들을 궁금해하는 또 그 팬들도 많았습니다. 예. 다만 이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그래야겠죠.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그리고 다만 이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이 선우은숙 씨 자매도 고통이 심할 텐데, 예. 지금 그 정신과 그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이 신경 안정제를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복용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공개적으로 선우은숙 씨가 어떤 자신의 근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분이 그 유명 인플루언서거든요. 네, 그래서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떤 뭐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간혹 공개를 하는 적이 있는데 이때 간혹 그 선우은숙 씨의 근황도 잠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시어머니랑 같이 뭐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한다 뭐 이런 근황들이 잠깐 드러난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선우은숙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요 정도로 이제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뭐 구속해서 판단을 내려주지만 그 시간은 너무 길고 그 과정에서 또 상처도 받고 이런 일이 뒤따라요. 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보이고요. 특히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조금 미약하게 인정하는 법원의 어떤 판단에도 온 가족이 이 사실을 알리고 대중들에게 내 스스로의 피해까지 알리면서 고소하고 수사를 받고 재판 과정 중에 의견을 내고 또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한 사람에 대해 잘못된 일에 대한
대한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선우수 씨와 그 친언니분에 대한 어떤 판단에 또 박수치고 응원을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적정한 형벌도 내려야 될 것 같고 적절한 위자료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지난해 음주운전 사건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소식인데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은 문다혜 씨가 상당히 취해 있었거든요. 네, 이 논란이 가장 컸던 건 음주 사고 혐의였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10월이었고요. 서울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근처에 이 문다혜 씨가 차를 세워두고 어떤 이제 술자리에 참석하는 장면, 그리고 이 돌아와서 바로 운전대를 잡고 이 길을 나서는 그런 장면들이 이 곳곳에 CCTV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을 해서 이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예. 뒤따라오던 택시하고 부딪히는 그런 사고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음주 사실이 적발이 된 겁니다. 예. 당시에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문다혜 씨가 이 전직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 대통령의 딸이는 음주 사고였기 때문에 더 큰 파장과 어떤 그 논란을 좀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지금 CCTV 영상을 보면 흐릿하더라도 문다혜 씨가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고 오늘 법원은 벌금 1,500만 원. 이 정도면 뭐 어떤 일반적인 수준입니까? 일단 양형 기준상으로는 다소 가볍게 느껴지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또 예.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사건이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만한 사안인데 예. 택시기사분께서 인적인 어떤 피해가 적어서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아서 단순 음주운전죄가 적용된 단순 사안이고요. 음주운전. 그러다 보니까 양형 기준상으로는 벌금형을 선택하면 기본 양형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예. 지금 불법 숙박업을 이제 운영한 점도 확인이 돼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은 재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단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해서 자백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문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런 것들이 이경민 변호사님 뭐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되면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이 처벌의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놓고 세 있습니다. 구간으로? 예, 그렇게 예. 나눠놓고 있고요. 그래서 0.03부터 0.08까지 이 처벌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0.08부터 0.2, 그다음에 0.2 이상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 같은 경우에도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올라갈수록 이제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0.149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0.149이기 때문에 0.08에서 0.2 사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사처벌과 또 별개로 또 행정상의 또 처분이 있는데 이게 면허 취소가 될 수가 있고 면허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면허 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4에서 0.08까지를 이제 면허 정지 구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0.08 이상은 면허 취소를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이기 때문에 면허를 이후에 다시 재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금 1,500만 원이 손중혜 변호사님 이분 음주운전하고 여기요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5년간 수익이 한 1억 원 넘게 얻었다. 이것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엄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던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녀가 이렇게 음주운전, 자칫 정말 대형 그 사고를 야기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 비판 많이 잇따르기도 했었는데요. 음주운전죄가 우리 사회에서 초범이면 조금 양형이 이렇게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전히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병존하고 있는 것인데 예. 다만 이제 초범이고 여러 가지 이제 택시기사 합의하고 이런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들어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 여론 굉장히 엄격하고요. 특히나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를 감안하면은 글쎄 저 벌금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뭐 공인의 지위에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음주운전이다 보니까 더 큰 피해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높여서 조금 경각심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 처벌과 관련해서 전가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또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 또 다 고려를 해서 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또 모든 국민은 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대원칙에 또 비춰봤을 때는 또 이렇게 이제 초범이고 한 경우에는 또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 정도 수준이 뭐 국민들 기준에는 좀 부합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 이제 보통의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형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강승희 아나운서 이때 조사할 때요. 꽤 1, 2주인가요? 조사하는 데까지 좀 시차가 있었거든요. 네, 이 경찰의 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상당히 좀 시일이 소요됐던 걸로 그때 당시에 드러났는데, 이 음주운전 사고가 작년 10월 5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한 날짜는 10월 18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일 정도, 한 2주 13일.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출석의 시간이 이만큼이 걸린 건데, 그런데 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나와서 이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겠냐. 좀 사실 일반인이라면 이게 좀 통상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거냐. 그러니까 2, 3일 이내로 이게 출석할 수 있었던 일도 어떻게 2주 가까이 출석이 이렇게 미뤄진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럼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때 한 13일 정도, 한 2, 3일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사건인데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안 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당일, 그 다음날 소환 통보를 하거든요. 근데 음주 측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임의 동행에서도 신원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제 돌려보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일단 일정 조율이 잘 안 됐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일각에서 불법 주차한 거 아니냐, 다른 여죄 부분에 대해서 이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좀 소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2주는 좀 지나치게 지연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예, 그날 음주 추정을 했었군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문다혜 씨가 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양평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갭 투자, 그 시세 차익을 얻은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문 전 대통령의 사위, 그 스타이 이스타젯에 관련해서 이제 그때 당시 취업과 관련해서 항공업에 대한 경력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가성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 전 대통령까지도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that kind of mutually satisfactory agreements.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저희가 한덕수 대행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어제요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공통점은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헌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출론, 출마론이 발목을 잡히는 거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 네. 예. 이거하고 그 한덕수 대행이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불출마를 뜻하는 듯한 언행들을 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불러내느냐 마냐이기 때문에 예. 이 하나의 그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한덕수 출마론이 뭐 잦아들거나 뭐 죽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성민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 예, 같은데 일단 한덕수 대행이 저는 무리수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그런 논란이 지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게 되면서 한덕수 대행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과욕 때문에 무리수를 던진 것을 헌재가 명확하게 확인해 준 바가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상 어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하는 지도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한덕수 대행의 행태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되면서 예. 한덕수 대행이 어떤 유력한 정치인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한 차례 저는 제동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이재용 위원장께서는 중요한 거는 여론, 지지율이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지지율 한번 볼게요.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는 66%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빼면은 바람직하다가 55%하고 38%.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입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재용 위원장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 66%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본선 경쟁력하고 좀 연결돼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이제 읽혀지는데요. 좀 많은 거죠. 네, 많은 예.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여론조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보수 진영에서는 그 경쟁력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에 대한 국민들이 받아들인 시각이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부분을 저는 방증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2주 지나서 5월 3일까지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예. 본선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아니면 그 직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의 조사만 따로 떼고 보면 55%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다면 네. 지금 경선 과정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을 보수 진영에서 더 중요하게 볼 것도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이제 출마 촉구 선언문 같은 걸 만들었다. 연판장을 돌리겠다.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결정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계기도 됐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따라서 대행을 어찌 보면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 또는 보수 진영의 지지층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아,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 또 박선민 최고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9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비슷한 생각이 당연히 이신가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치러지는 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정권 하에서 2인자를 역임했던 총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나와서 당당하게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이러니까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심지어 한덕수 대행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도 했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최상목 대행과 이 국회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태는 위헌 위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한덕수 대행은 아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이 헌법재판관 3명 그러니까 국회 추천 몫을 아예 임명조차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야 합의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태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절대 동의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이게 어찌 보면 헌재가 정리를 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줬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탄핵 전국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나라가 또 둘로 쪼개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예. 8대 0으로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정리가 되듯이 이것도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이제 총리가 권한 대행일 때 대통령이 탄핵 전에 권한 대행일 때 국회 몫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거리가 되고 나서는 그걸 임명을 했거든요. 즉 거리 상태에서는 이거 헌재에서 바라보는 아니면 그 대행에 대한 의미가 틀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헌재가 어찌 보면 정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하나의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요거 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 당심과 민심이 국민의힘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당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전체적인 여론에 대한 괴리가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본선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민심과 당시 탄핵에 반대하던 것과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던 것과는 국민의힘의 그 당심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컸다는 거 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빅텐트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빅텐트가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좋은 전략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고육지책으로 돼버렸어요. 고육지책.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뭐 대표 주자를 뽑자라는 그 취지 자체는 예.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시민과의 스킨십을 넓혀가고 행보를 좀 넓히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의 미국행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지금 부인을 한 상태고요. 박성민 최고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미국을 가서 지금 관세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뭐 논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문제 제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요. 한덕수 대행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만날 수야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권한 대행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세 협상 관리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발 경제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이라든지 협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 예.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는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이제 차기 정부가 사실은 결정해야 될 어떤 관세 협상의 키를 본인이 쥐고 가려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협상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 협상 자체를 마무리 지어서 어떤 일종의 본인의 성과로 포장해 내려고 하는 조급증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외교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빠르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고 어떤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미국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요구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출마를 위해서 어떤 관세 협상에서 본인이 어떤 두각을 드러내겠다라는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일종의 졸속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그런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익에 큰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한덕수 대행이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좋으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어떤 조급증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용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90일 유예가 된 상황이거든요. 90일 네. 사이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트럼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대행이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90일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대선은 46일 남았나요? 예. 그럼 46일, 47일 후에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칩시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안 남은 절반으로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절반으로 두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앞에 관세 협상 우선국으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틀을 잡던 아니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으면은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예. 일본도 보시면요. 관세 협상 우선 협상국이 된 다음에 그 말을 했어요. 우선 협상국이 됐은 거는 다행이지만 자기네들이 찬찬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겠다. 근데 그 안에서 어제도 보셨지만 오늘 뉴스를 보셨지만 트럼프가 직접 장관급 회의였나요? 거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좋은 의지를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초기에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만에 하나 가서 무슨 성과를 내는 것이 본인의 대선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예. 가서 성과를 못 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대선을 위한 행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평소 해왔듯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데이가 열렸는데 이재용 위원장님 저희가 이 여기 나왔던 후보들 8명의 후보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소수 몇 분을 빼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이재명 대표만 띄워주는 거, 그러니까 후보들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 데이 자체도 잘 안 보였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경선은 경선 관리 실패죠. 그것도 전번에도 그렇게 보세요 지금? 그럼요.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너무 일찍 띄우면서 예. 경선의 김을 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의 김이 빠진 것이 그 행위들 때문에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예. 유승민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가 아니고 최소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 명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선에서 빠지면서 당연히 경선에 대한 흥행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라든지 오늘도 보십시오. 저희가 경선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뜻은 뭡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는 그 뉴스를 그 시간을 저희가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경선 관리 실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분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이 경선이 반 이재명으로만 간다면 저는
별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남의 말을 조금 빌려서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당이 탄핵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출마하는 게 맞나라는 깊은 고뇌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은 당원들의 마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미디어데이의 후보들의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하나만한 경선이다. 이재명 후보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들러리서는 이재명 후보와 완전 대척점에 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박정희 이철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피눈물 흘린 여러분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나갔다고 당당하게 저희가 영상을 모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경선 주자들 인터뷰, 언론사 인터뷰를 봐도 늘 헤드라인으로 잡히는 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인데 박상민 최고에서 보시기에는 글쎄 일단 경선 과정이니까 당심을 잡는 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본선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에서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뭐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사실상 이 대선의 유일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필패할 전략이고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총선 때에도 2조 심판론을 띄우면서 전국 유세를 다녔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엄중하게 꾸짖으셨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때리는 것은 오히려 땡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스스로 지금 경선이 치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거나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 외에 본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강도 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못하고 성찰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안티테제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빈곤한 정치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들인데 조금 뉘앙스가 바뀝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 대통령 정권을 용병 정권이라고 신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면 되죠. 억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이재용 위원장은 두 명의 후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홍준표 전 시장의 저 발언은 좀 완곡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미디어에 또는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우리 당 경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유종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 내지는 출당까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북에서 그런 글도 썼지 않습니까? 돌이 뜨겁다고 하면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즉 대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려놓으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뭐 절연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든지 그 연을 끊어내는 그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예.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늦은 겁니까? 늦었죠. 예. 늦었죠. 그거를 제대로 했다면은
그 절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 같은 좋은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 지적 계속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벌써 저희는 약간 실패를 한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나마 대선을 앞두고 예. 전략적으로 또는 진짜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이런 와중에도 그 양극단에 있는 후보들도 있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난 보지 않고 우리 당도 책임이 큽니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역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당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함께 나가야지 뭐 일부 그 잘라내고 임기응변으로는 이 큰 국가 경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뒤늦은 얘기 같아요. 이미 평당원으로 되셨잖아요. 저는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에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습니다. 그 지금 와서 뭐 평당원 입장에서 출당을 해야 돼 말아야 된다는 논의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박선미 최고위원,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는 이거 음기응변시 안 된다라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난 옛날부터 그 얘기 해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둘 다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일관성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와 이제 본인의 지지자가 일치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관되게 어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책임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뭐 역시 김문수 전 장관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대표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어떤 비상계엄 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은 맞죠. 하지만 그 뒤에 한덕수 대행과 마치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점 그리고 그 뒤에도 본인이 당대표의 직위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도 사실상 일정 기간 동안 정치 행보를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때 따끔하게 쓴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두 분 다 좀 늦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각자 후보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찬탄 대 반탄의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을 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각 후보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낸다라고 해도 지금 현 상황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정책 행보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했는지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레디게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출시됐어요.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한 엑사원 모델을 국민의힘이 굉장히 기대를 안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뭔가 아직 해결됐다기보다는 그래서 반드시 이 플랫폼도 아까 타격도 용산 집무실,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용 위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반 이재명 타도만 외치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체적으로 또 충청권을 공략하는 듯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격차가 벌어져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 격차는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다만 상황이 틀리죠.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미 벌써 경선룰도 바꿔버리고, 그죠? 그리고 토론회도 확 줄이면서 사실 출마한 나머지 두 명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선 후보들이 그 어느
그 기회들을 완전히 이렇게 싸그리 없어버렸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예. 생각해서 좀 미리 일찍 저런 대선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주자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경선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혹여라도 빅텐트 내지는 범보수 중도를 포함한 거기에서 어떤 후보가 정해지고 대선이 직접 들어가서 그 대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나 거기에서 보이는 행보 그때는 극렬하게 갈릴 테니까요. 그때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 선고 전부터 사실 중도층 공략, 우클릭이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행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주도성을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부터 좀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 그 외에도 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혹은 뭐 법인세, 소득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정책적인 행보는 당대표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오히려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여당보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인 어떤 이 불투명한 상황들을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공략하는 실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